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정 교수 변호인 말 들어보겠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 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변호인의 말처럼 법원은 입시 비리 부분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변상욱의 눈으로 짚어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도 잠깐 듣고 오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서는 더더욱 적합지 않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구의역 김군 어머니의 육성을 전하면서 변창흠 후보자는 이 정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청문회를 지켜본 정의당은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 이름을 적었을까요? 잠시 후 정의당 만나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은 2025년까지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 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죠. 자세한 내용은 3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경북 안동에 인천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본가입니다.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일부를 듣고 왔습니다. 일제가 99칸 집 가운데로 철도를 놓았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임천각이 80여 년 만에 복원됩니다. 오늘 역사 시사 시간에는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뉴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겠죠. 그렇죠. 예.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팽팽하거나 검찰 쪽으로 기울어져서 한 6대4 정도의 어떤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진 걸로 봐서는 거의 뭐 2대8이나 1대9 예. 이 정도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봐야겠죠. 사모펀드 건 같은 경우에는 조범동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예. 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건은 아마 이 재판에서도 무죄가 날 것이다. 예. 또 그것대로 무죄가 났고. 그것 중에서도 일부가 무죄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게 무죄가 난 것은 사모펀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정경심 교수는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빠져나가는데 다른 부분은 뭐 거의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인용을 다 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특히 입시 비리 건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났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또 법정 구속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사실 중에 말씀하신 대로 입시 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 이렇게 났는데 법조 기자의 이제 경험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 왜 이렇게 다른가 예.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대개 이제 기자들이 처음 접하는 정보는 떠돌아다니는 정보나 검찰 수사에서 약간 흘러나오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언론들은 그걸 너무 크게 부풀려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좀 가장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구속영장에 담긴 거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보다 나중에 공소장을 보면 구속영장 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공소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공소장 말고 공판 과정에 들어가면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양쪽에서 막 증거와 새로운 주장들을 내놓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는 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예. 이제 판사는 이제 그 모든 걸 찬찬히 검토하고 읽고 하나하나 증거를 들여다보면서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언론들도 그렇고 뭐 검찰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특히 변호인 측이나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을 얘기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나 지금부터 다시 따져봐야 될 그런 시간이 됐죠. 예.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예. 일단 판결 내용을 다 받아서 읽어봐야만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받아들여서 유죄로 인정하는데 세부적인 것 빼고는 다 받아들인 거라고 본다라는 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이쪽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본 다음에 그걸 적용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부모가 거들 수 있죠.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옆에서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뭘 하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처럼 여러 건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것마다 정보를 어떻게 우연히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고 그곳에 누가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하거나 그곳이 바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통상 아이의 대학 입시 준비를 부모가 거두는 수준이냐 아니다. 이것은 뭔가 통상의 예를 완전히 벗어난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례다.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재판부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입시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아예 죄질이 좋지 않다. 못을 박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구속 사유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아직도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꾸며서 증거를 없앨 수도 있다는 정도로 정경심 교수 측을 상당히 죄질이 나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오히려 주장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계기를 제공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봐서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꾸며대 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범행의 재질이 좋지 않다라거나 수사와 재판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 4년에 뭐 괘씸죄도 적용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혹시? 괘씸 그걸 뭐 이제 판사한테 직접 물어보고 판사가 대답할 일입니다만 보통의 재판정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적용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괘씸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저 정도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수준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과잉 수사 부분은 딱히 지적받은 게 없습니다. 거의 전부를 인용했으니까요. 변호인 측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부분은 과잉이고 어떤 부분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해당이 돼 버리니까 딱히 말을 잘 못하고 막막해 하더라고요. 재판부에 대해서 변호인이 얘기한 걸 잠깐 인용해 보면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양형, 5년이라는 양형, 법정 구속한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변호인도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대상으로 펼쳐진 사회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람들은 나쁜 가족이구만 하고 예단이 돼버리고 보나마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자기네들끼리 꾸몄을 거야 라는 추측이 되고 공격이 예단과 추측이 되고 그것이 재판 선고 과정에서 선입견으로 반복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의 그 주장을 요약하면 그동안 조국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안 좋은 보도 그런 것들이 흘러나왔고 재판부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미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 같네요.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을 변호인은 아마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이 있었고 그거에 방어하면서 어떻게든 법정에까지만 가면 법정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그 노력들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아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아까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이거는 헌법에 지키라고 써 있는 헌법 원칙에 의한 무죄 선고 사유인데 어떻게 이것까지도 법정 구속이나 양형이 무거워지는 사유로 삼는 것인가? 과연 이게 적절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죠. 예.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본인의 SNS에서 너무나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던데 이 재판이 결국은 조국 교수 재판 또 최강욱 의원의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판결문 일부에서 드러난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입니다. 이거 그 딸이 참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고 논란이 있었죠. 근데 참석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인정하냐면 세미나 뒤풀이 활동을 해서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갔냐 안 갔냐. 갔으면 나름대로 인턴 활동이고 안 갔으면 인턴 활동을 안 한 채로 증명서를 받은 거 아니냐 했는데 재판부는 간 건 인정하지만 그 뒤풀이 때문에 간 걸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공익인권법센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경심 교수건이 아니고 조국 교수건이 되는 거니까요. 조국 전 장관 부부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조국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한다는 건데 문제는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를 뺐습니다.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알아서 한 것 쪽으로 이미 심중이 기울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딱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엮일 만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만 못 살게 굴었냐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건이 조국 전 장관과 이어지는 고리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 아니야. 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 측에서는 인턴을 했다. 그리고 참석을 했고 목격자도 있다. 근데 법원에서는 갖는 건 맞는데 나중에 한 거 아니냐 중간에.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은 그동안 가서 일한 걸 여러 건을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아마 세미나 홀에 사진 찍힌 그 하나가 제시가 됐는데 그 하나는 어차피 뒤늦게 간 거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그건 뒷부분에 늦게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표창장 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아예 뭐 오려다 붙였다는 정도의 판결이 내려져서 이거는 검찰의 시연과 변호인 측의 시연 둘 다 있었고 가서 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검찰의 시연이 상당히 불충분했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이 어떻게 했던 간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표창장에 찍힌 직인만 갖고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 뭔가 본래 쓰는 직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위조된 걸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표창장 위조는 입시 비리를 하려고 위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입시 비리로 그 징역형, 큰 징역형이 나온 것 같아요.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문서 위조나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그 입시 비리 혐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어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서울대 의전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예. 법원은 판단한 거네. 그리고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주요 공직자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엄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의도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 조국 장관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위조가 나고 또 인턴 확인서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4년의 실형은 너무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뭐 표창장 위조했다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실형이 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법원은 단순 표창장 혐의가 아니라 이게 입시 비리와 연결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입시 비리와 연결됐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됐고 공공의 사회 질서나 사회 정의 실현에 상당한 어떤 실망감을 안겨준 것까지 감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일부분의 판결문이 공개된 것 그것을 토대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촛불을 켜들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주장했던 검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뒤집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창장 위조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10여 년 전 딸의 일기까지 뒤지고 특수부 검사들이 30명이 동원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랬는데 이건 다 안 받아줬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가리는 시점에서 아들, 딸의 몇 년 전 것까지 다 뒤진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뭐 집단적인 어떤 폭력의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일단 재판부는 그것의 문제가 아닌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이 과연 장관의 가족으로서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사회적 파장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오래 얘기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만 어제 탈당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겠죠. 전봉민 의원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가장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던 이유가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같은 편법 증여였다. 그러니까 바로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야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되고 내기가 아마 싫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일감 몰아주기로 사실은 증여인데 증여 아닌 것처럼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125배의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들이 계속 나왔다면 뭐 할 말이 없는데 특히 당선된 이후에 5년 동안 본인 업체의 매출, 자기가 갖고 있던 업체, 그것도 뭐 급히 세운 겁니다만은 50배 늘었다라고 하는 것. 본인 재산은 12년 동안 125배 늘었고 총선거를 전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870억 원 정도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국회의원 중에 1위 914억의 재산. 첫째, 밝혀낼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으로서 작동시키고 작용한 갭이 있느냐. 자기네 회사에 또는 아버지 회사에 유리한 사업들이 넘어가도록. 두 번째, 아버지 찬스가 과연 정당하냐.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낼 거 다 냈느냐. 그다음에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개입시킨 게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자기가 지방의원 하면서 건설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계속 움직였다거나 그다음에 이해충돌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고 또 언론들이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건설업을 하다가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로 가면 건설업을 그만둡니다. 그러나 그 업체 지분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관련자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건설위원회로 안 가고 다른 위원회로 갈게요. 라고 슬쩍 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의원님이 우리 의회에 뭐 부의장이신데 의장이신데 하면서 계속 간급검사가 그 사람한테로 공사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언론들이 다 취재를 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 계속 검색을 하다 왔습니다만 부산 언론에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증여를 받았으면 나중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겠죠. 그게 또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부산시의원 있을 때 또 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것도 권력으로 인한 어떤 부의 취득이니까 그것도 예. 들어봐야 된다.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증여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증여의제란 증여인 건 아니지만 증여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면 그건 증여세로 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증여의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한진중공업이 그 땅을 가지고 아무리 개발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던 것이 이 국회의원의 아버지한테 땅이 넘어가면서 모든 허가가 술술술 풀려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예. 의혹 여부를 검사해야죠. 거기에 또 이 전범민 의원의 부친이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예. 3천만 원을 줄 테니 내보내지 말라. 이거 뇌물 회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이거는 뭐 큰데. 예.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가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뭐 김영란법에서 명백한. 예. 그리고 그 3천만 원 주려고 했던 거 내 준비할게. 예. 그거는 예. 몰수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가자 우리. 근데 예. 끝까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워딩을 들어보면 네. 처음인데만 이랬을까? 예전에도 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하고 예. 정치인으로서의 아들들을 두고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자한테 너한테는 3천이다. 입 좀 예. 닫고 취재 보도 보고 좀 잘 좀 해다오. 예. 근데 혼자 왔겠습니까? 그 위에 팀장, 부장, 국장 다 보고하고 왔는데 예. 그건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또 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의도로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언론이 또 어디까지 취재를 할지 좀 지켜보고요. 예. 또 이게 탈당하면은 이 모든 게 끝나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돼. 박덕흠 의원도 그냥 탈당해버렸거든요. 탈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소속한 당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국민한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면 되죠. 그럼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만약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걸 몇 달간이고 뒤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사 넘길 건 검찰한테 넘기고 이런 정도의 뭐 행동은 해야 이게 국민한테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거지 당만 살짝 빠져나와서 다음에 또 용서받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 백신 44만 명이 접종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끝났다고 하는 예. 새벽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한 결과 44만 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신청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백신을 맞고도 아무 이상 없이 부작용 없이 끝났다고 보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좀 팩트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예, 굉장히 큰 오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의역 김군 막말 등 과거 발언으로 물을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목을 끌었던 건 구의역 김군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 정치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부적격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그중 한 명입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의당은 뭐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청년 정의당은 뭘까? 좀 궁금해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당 안이 또 하나의 당인데요. 예. 이 정의당의 35세 이하 청년 당원들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청년들이 어떤 예산을 쓰는 거나 또 인사를 하는 거 또는 이제 자체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권한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2월 달에 청년정의당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도 자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당 내의 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의 정당, 다른 정당 보면 그 당 안에 청년위원회 이런 걸 두던데 그 위원회를 두지 않고 또 다른 당 내 당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당도 원래는 청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 청년위원회라고 하면은 어쨌든 기존의 당 체계 안에서 어떤 당론이라든지 당의 어떤 사업 기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이제 사업과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당내당 청년당으로서 독립적인 어떤 자치기구적인 성격을 부여를 한 거는 어떤 그런 입장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정치 활동을 할지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의당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다 진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 가장 큰 거는 실망감 그리고 허탈감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정의당처럼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배신감이 컸다고 보고요. 예. 이 당시에 변창흠 후보자 발언을 보면은 부의역 김군의 죽음이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봐도 도저히 해명이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 구의역 김군이 왜 세상을 떠났나 돌이켜 보면은 원래 노동자 2명이 해야 할 일을 돈 아낀다고 1명만 뽑아가지고 이 비정규직 김군이 그렇게 일하다가 선로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사망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김군이 조심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라는 건지 이게 문제는 이런 어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런 인식 노동자들에게 잘못이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이 예. 이렇게 지금처럼 노동자가 많이 죽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오늘 우리 심상정 의원이 청문회에서 김군 어머니 육성을 들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산재에 일어나면 이때까지는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은 자기 잘못 아니라 그러고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던 게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 문제를 대하던 방식이었고 이 변창흠 후보자의 그 발언이 어떤 그냥 단순한 말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그 기득권의 인식, 이 사망이 노동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폭력적인 인식을 별 문제의식이 없이 받아들인 발언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변창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망언이라고 보이고 본인도 어쨌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과로 어떻게 해명이 되거나 하기에는 도저히 해명 불가능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보고요. 오늘도 사실 청문회에서 굉장히 이제 사과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사실 어제 저희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농성장에도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 쪽에서는 방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후보자분한테 얘기를 했었고 유족분들 우리 같이 농성하시는 유족분들도 이 김군 유가족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사과를 하냐 이게 어떤 좀 정치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질까봐 유족분들도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예고 없이 찾아오셨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 자체도 좀 사과로 끝나기에는 해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어떤 사과를 하는 방식이나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논란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좀 양해 가능하겠다, 해명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은 만들어지는데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사퇴 혹은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정의당 당론은 대표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저는 정부가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고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당의 경우에는 발언의 심각성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명할 부분은 맞지만
그 발언이 국토교통부직을 못할 정도의 잘못이냐? 왜냐하면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진보 인사이고 개혁 인사라고 해서 잘못이 덮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남들한테 적용하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또 적용하는 자세가 정치권에 필요하다. 모든 정당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라고 해도 이런 이 산재로 심지어 사망한 청년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은 이거는 어떤 해명이나 어떤 용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년들도 아무래도 그 거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대통령이 지난번에 21평형 실평수는 13평짜리 방 2개짜리 가서 뭐 공공임대 괜찮다 이런 얘기 했다가 야당의 전직 의원으로부터 뭐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공공임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도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사실 더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예.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임대주택이 안 좋은 주거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집이라는 것이 공공재여야 하고 국가가 국민들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생겨나고 있는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려야 되는 철학이거든요.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일가주 1주택법 발의되니까 뭐 사회주의냐 이러면서 언제적 색깔론을 막 들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문회에서도 이제 변창흠 후보자에게 뭐 북한식 부동산 정책 뭐 이런 단어를 막 쓰면서 이제 어떤 토지와 집이 공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동산 기득권 지키느라 서민의 삶을 배반하는 행보다라고 평가하고요. 청년들의 주거를 위해서도 이 제대로 된 그리고 충분한 이 평수와 어떤 그 여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최저 주거 기준이 현재 너무 굉장히 짜게 이 기준 설정이 돼 있어요. 1인 가구면 뭐 4평에 살아도 되고 4인 가구면은 13평에 살아도 되고 이렇게 최저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개정하기 위한데 좀 여야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민진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